강철 같은 전사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대륙을 휩쓴다면 혹시 그들이 금고를 채우는 더 은밀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가장 무자비한 정복자로 기억되는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경제 전략가였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피로 점철된 전쟁사의 이면에는 돈의 흐름을 완벽히 장악한 천재적 상술이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칼보다 상권으로 세계를 지배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기병대의 모습만 떠올리셨다면 역사의 반쪽만 아신 겁니다. 징기스칸이 진짜로 세운 건 군사 제국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였거든요. 중국의 실크부터 페르시아의 보석까지 모든 재화가 그의 손을 거쳐야만 유럽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권력의 원천이었죠. 13세기 이전의 실크로드는 말이 좋아 무역로였지, 실제로는 도적대와 폭리를 취하는 지방 세력들로 가득한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한 도시를 벗어날 때마다 새로운 세금을 내야 했고 산적들의 습격에 늘 떨어야 했죠. 비단 한 필이 동양에서 서양까지 가려면 수십 군데서 통행료를 뜯어내는 통의 원가에 몇 배씩 비싸졌습니다. 당시 상인들에게는 거래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몽골군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징기스칸은 단순히 영토만 넓힌 게 아니라 중국에서 페르시아까지 하나의 거대한 안전지대를 만들어냈거든요. 상인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몽골의 깃발 아래서는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상인들에게 제안한 거래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세금만 제대로 내라. 그 대가로 상인들은 놀라운 특혜를 받았죠. 산적대는 몽골군이 추적해서 완전히 소탕해주고 자의적인 통행료는 폐지되고 대신 정해진 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몽골인들의 실행력이었습니다. 무역을 방해하는 산적이나 부패한 관리들은 가차없이 제거당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지방 영주가 대상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었다가 징기스칸의 명령으로 공개 처형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철저한 본보기를 보이니까 누가 감히 무역로를 건드릴 엄두를 내겠습니까?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고 페르시아 양탄자가 몽골 궁정을 장식했죠. 인도 후추는 러시아 귀족들의 식탁에 올라갔고 베네치아 유리는 중국 황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마켓이 열린 거였어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무엇보다 거래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이런 변화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은 한때뿐이지만 무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매년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약탈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완전히 전환한 셈이죠. 이게 바로 몽골 제국이 2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다른 유목민족들이 정착민을 정복해도 금방 쇠퇴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요.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평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결과였거든요. 베네치아 상인이 마 한 마리만 타고 중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마르코 폴로의 전설적인 여행도 몽골인들이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의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죠. 몽골인들의 경제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량형을 통일하고 지폐 사용을 장려했으며 얌이라고 불리는 역참 제도까지 만들었거든요. 20에서 30마일마다 신선한 말과 음식,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하루에 수백 마일씩 이동할 수 있었어요. 13세기에 이런 속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현대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체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역참들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상인과 여행자들은 각 역참에서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고 이를 통해 제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제국 전체의 물자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에서 지폐 사용을 본격화했는데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거든요. 무거운 금속 화폐 대신 가벼운 종이로 거래하니까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 통화라는 개념도 이때 확립됐죠. 상인들은 이제 수천 킬로그램의 금과 은을 운반할 필요 없이
가벼운 지폐 몇 장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폐라는 게 너무 쉽게 찍어낼 수 있다 보니까 쿠빌라이 칸과 후계자들이 욕심을 부렸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찍어냈더니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돈이라는 건 결국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죠. 이는 현대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화폐 신뢰도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몽골인들의 또 다른 천재성은 전문가 활용이었습니다. 직접 장사하는 대신 오르토그라는 상업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상인들에게 거래를 맡겼거든요. 이들은 몽골의 자본과 보호를 받는 대신 제국 전역에서 상품을 유통시켰어요.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기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자본주의를 아웃소싱한 셈이네요. 이런 분업 시스템은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실크로드의 도시들은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라코룸 같은 곳들이 국제적인 무역 허브가 됐거든요. 시장에 가면 세계 각국의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중국 비단 옆에 페르시아 카펫이 있고 그 옆에는 인도 향신료와 베네치아 유리가 진열돼 있었죠. 이런 다양성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상업 중심지를 넘어서 문화와 기술이 교류하는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몽골 경제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무역로가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1340년대에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 때 전염병은 대상들과 상선을 따라 퍼져났거든요. 연결성이 높을수록 위험의 전파 속도도 빨라지는 딜레마에 직면한 겁니다. 흑사병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아시아 지역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요. 무역의 번영을 보장한다는 정통성에 기대던 몽골에게 이는 치명타였죠. 불을 가져다주던 혈관이 독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국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상들도 멈춰섰고 시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 사라지자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도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되는 진리죠. 무역은 불을 가져다주지만 그 취약성은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번영의 기반이었던 연결성이 몰락의 원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의 유산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무역로 장악이 군사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현대의 많은 강대국들이 여전히 같은 원리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의 공급망이야말로 현대판 실크로드 아닌가요? 석유, 반도체, 곡물, 자본이 전 세계를 오가는 이 시스템에서도 13세기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낮은 세금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배치나 물류센터 위치를 보면 몽골의 역참 제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 해군들이 말라카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같은 요충지를 삼엄하게 지키는 거예요. 해적이 나타나면 몽골 기병대가 산적을 소탕했듯이 해군이 출동하죠. 2020년 팬데믹 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도 흑사병이 실크로드를 얼려버렸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역사는 다른 무대에서 같은 드라마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에요. 중앙은행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게 징기스칸이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구제금융이 기병대를 대신할 뿐이에요.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가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은 몽골 제국의 정령이 현대에 부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역이 곧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기스칸은 말로 정복했지만 상권으로 통치했거든요. 실크로드를 장악한 덕분에 어떤 무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결국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죠. 둘째로는 번영의 취약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단과 은을 실어 나른 바로 그 길이 전염병도 함께 퍼뜨렸듯이 오늘날에도 글로벌 공급망은 위기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어요. 팬데믹,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모두 연결된 세상에서는 더 빠르게 확산되죠. 셋째는 진정한 부는 회복력에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운 이익만 쫓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위험을 분산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양한 수익원과 탄탄한 기본기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는 교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이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크로드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도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아름답게 돌아가지만 한 고리가 끊어지면 신뢰라는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릴 수 있거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의존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춘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내 자산을 갉아먹는다면 어떻게 가치를 보존할 것인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대안을 준비해두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두는 사람만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있다고 했죠. 징기스칸과 실크로드의 패턴은 분명합니다. 제국은 정복 위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무역과 금융의 네트워크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아무리 강한 제국도 무너지고, 그걸 이해하면 과거와 현재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진정한 유산은 정복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